네, 현재 시간 2024년이 아니고 2025년 1월 6일이고요. 2025년의 첫 번째 녹음이군요. 자, 149번째 시간 11화 분열의 시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고요. 제가 녹음을 두 번째 하고 있는 이유는 녹음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이죠. 상당히 좀 열받지만서도 어쩌겠습니까? 뭐 좋아, 오히려 좋아. 연습했다고 치고 오히려 좋아. 자, 그리고 댓글 후원 소개부터 먼저 하자면 브리지님이 하얼빈 편에 2,000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방송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 구독, 후원, 좋아요 뭐 다들 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 시작하죠. 오늘 11호 분열의 시대고 감독은 이제 알렉스 가랜드 감독이고 각본까지 했군요. 그리고 출연은 커스틴 던스트, 와그너 모라, 켈리 스페인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스틴 던스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하이틴 스타 시절을 처음 봤었는데 어느덧 이제 중년의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세월이 야속하고요. 그리고 와그너 모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르코스 때는 엄청 이제 살찌고 약간 배나온 아저씨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엔 살이 쫙 빼고 나와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스타워즈 그 주인공 그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몰랐고, 그다음에 켈리 스페인이 이 배우는 상당히 저는 한 10대 후반으로 봤는데 그럼 20대 중반이더라고요. 상당히 동안이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24가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개봉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2월 31일에 했는데 미국에서는 2024년 4월 12일에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의도가 담긴 개봉일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냥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화입니다. 뭐 줄거리는 이제 미 합중국 대통령이 갑자기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막 보이면서 독재를 시도를 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미국의 세력이 4개로 갈라지고 그 4개 세력 중에 서부연합이 결국에 워싱턴 DC까지 진출을 해서 대통령을 잡고 결국엔 대통령을 사살한다. 근데 그 군인들을 따라간 4명의 기자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렇고 영화 정보는 요렇고 제가 뭐 간단히 감상을 얘기해보자면 상당히 배경 흥미롭죠? 미국이 분열된다니 상당히 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뭐 한국이 통일된다면 요런 식의 비슷한 임팩트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현재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비유했을 때 어떨까?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미국 정치의 현실적인 모습을 좀 극대화시켜서 만든 작품이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대전이 벌어졌다면 어떨까를 가지고 만드는 작품인데 메시지가 이 배경과 맞느냐는 좀 의문이었어요. 메시지가 약간 폭력 중독, 폭력성 중독, 자극의 역치가 너무 낮아져 버린,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된 사람에 대한 얘기인가. 마치 그 허트로커처럼, 허트로커 명작인데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미디어, 그러니까 뭐 어떤 사진을 찍는 행위가 가지고 오는 어떤 자극, 어떤 선정적인 어떤 사진을 원하는 그 기자들의 심리, 그거 뭐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트로커 같기도 하고 나이트크롤러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미디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싶은 건지 폭력성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약간 둘 다 같은데 근데 이게 내전 상황과는 맞느냐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경과 메시지가 딱 붙은 느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미국에 내전을 벌여놨으면 이 내전 상황에 대한 얘기가 할 거리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비하면 조금 협소한 이야기로 좀 메시지가 축소된 것 같아서 좀 뭐 아쉬웠습니다. 근데 배경을 과감하게 가져왔다면 메시지도 과감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메시지가 좀 이렇게 흐릿해 보여도 의도는 충분히 보였는데 말이죠. 그만 이왕 하기로 한 거 강렬하게 가지 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했다면 생각해 볼 거리가 훨씬 많았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왜 내전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안 나오는데 대통령이 어떤 뻘짓거리를 했길래 이렇게 내전까지 일어날 정도로 반발이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왜 연합은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뭐 이렇게 좀 설명하다 보면 뭔가 또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뭔가 메시지도 좀 흐릿해져 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차라리 좀 비현실적인 소재를 가져왔지만 헌트가 2020년에 나왔던 그 미국 영화 헌트가 차라리 현실 고발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경을 내전으로 가져왔으면 정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왜 폭력 이야기나 미디어 얘기를 하는지 좀 겉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배경 먼저 얘기해보죠. 이 작품의 배경 삼선 기원을 한 대통령의 반기를 들어서 내전이 일어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파시즘이 이제 발발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개봉 시기가 2024년 4월 12일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미 대선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보면은 이 대통령의 어떤 특성으로 묘사되는 것들을 따라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조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하고 뭐 진짜 미국이 뭐냐 뭐 이런 질문도 던지고 또 막 미국을 철수하거나 혹은 축소하려고 하고 그죠? 그것도 지지자를 선동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트럼프가 보여줬는데 이 11호에 나오는 대통령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11호 속의 대통령의 묘사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이 됐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온 이 나라에서 오바마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상당히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상당 그 뭐 충격이야 뭐 말할 거 없지만 약간 그런 거죠. 미국이 전 세계적인 선도자 역할을 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민주주의 제도를 좀 우습게 보는 듯한 이 천박해 보이는 말을 서슴지 않는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이 그러면 미국이 결과적으로 뭔가 고결해 보이고 위대해 보였던 나라인데 실체는 이거였어? 밑바닥이 이러는 거였어? 라고 드러난 상황이었죠. 이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대선에 나오는 분위기가 되었을 테니까 이거면 이 영화를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경고를 해서 재선을 막고 싶어 했던 게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화계 예술계는 아무래도 진보적이고 뭐 민주당 성향이니까 그죠. 특히나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을 보면은 그들의 바람이 많이 잘 드러나는데 결말이 보면 이제 서부 연합의 군인들이 대통령 백악관까지 무난히 진출하고 또 홀로 남은 대통령을 겁박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할 말 있어? 뭐야? 질문을 했을 때 비굴하게도 이 대통령이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죠. 그거를 듣고도 살려주지 않고 총으로 쏘고 그다음에 이제 기념사진을 사체 앞에서 찍는 걸로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면 트럼프 저렇게 좀 원래 찌질한 새끼야. 뭐 저렇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드러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네 가지로 쪼개지는데 뭔가 네 세력으로 쪼개지는데 보면 서부연합이 중심이 되죠. 서부연합 플로리다 연합 그다음에 시인인민군 그리고 연방중성파가 있는데 이제 서부연합은 참 특이한 조합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중심인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형주고 대형주라 하면 이제 하원 의원이 많이 나오는 주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많이 나오는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한 어떤 그런 표가 많은 수밖에 없는 주라는 얘긴데,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지세고 텍사스는 또 공화당 지지를 세가 센 대형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반대에 있는 주인데, 근데 경제력은 1위와 2위입니다. 그게 또 다른 주와의 격차가 좀 꽤 큰 그런 주들의 연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라는 게 경제력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부 연합의 승리는 사실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조합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하는 세력 모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폭정을 대통령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이 연합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지역이 연합을 하는 거를 비춰볼 때 이 대통령이 저지른 악행은 상당한 수준이다. 용인의 수준을 넘었다라는 걸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플로리다 연합은 이제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남부주들의 연합으로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 연방이 아니라 미 연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남북 전쟁을 했을 때 남부 지역에 속했던 주들의 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부의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을 했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노예제 찬성 반대를 놓고 이제 벌어진 전쟁이었는데, 플로리다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제를 찬성했던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부 기빨이 그 인종 차별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 사람들의 특유의 어떤 정체성이 따로 있다고들 하는 게 아마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발휘된 것 같은데, 또 미국 남부 지역에 또 인종 차별이 좀 더 강하다고 하니까, 그죠? 그 영화 그린북 보면 나오잖아요. 그린북 그 주인공 샬리가 사는 뉴욕을 비롯한 북부에는 인종 차별이 덜한데 남부로 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 특히 남부만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정체성이 드러난 어떤 세력인 것 같아요. 플로리다 연합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플로리다는 사실 좀 거의 관광지, 휴양지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경제력도 되게 크고 인구도 되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인민군, 그러니까 오레곤주, 미국 북서부에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드러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전 세계에 있던 미군이 철수를 했다는 설정이고, 그러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중국이 당연히 세력을 바로 할 거고, 이 본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신인민군으로 드러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폭정을 저지르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연방 충성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워싱턴 DC 중심으로 조금 있는 그런 상황, 뭐 파시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약간 나치 독일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걸 좀 표현하는 어떤 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방 충성파의 군인이 이제 그 4명의 주연 기자들을 잡고 진짜 미국인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콜로라도에서 왔다, 미주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는 공격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뭐 동양인으로 보이는 그 2명의 동료기자, 그리고 홍콩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더 막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와그너 보라가 했던 그 역할은 플로리다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거 라틴계네? 그러면 너도 죽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죽이려고 하죠. 어떤 거 보면은 뭐 상당히 인종적인 구분을 좀 강조하는 어떤 예전의 파시즘적인 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연방 충성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이 4가지 세력으로 좀 조합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서부 연합이 상징하는 거는 어떤 이 체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이 체제 자체를 번복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고, 그거를 이제 그것을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서부 연합이고 하니까,
그 서부연합과 연방중성파가 주로 갈등 구도에 있는 걸 봤을 때 분명히 미국 안에서도 민주주의제 자체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것이 서부연합과 연방중성파의 대결로 표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플로리다 연합은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만든 어떤 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의 내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는 국가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은 본토의 외세 침략이 없었던 나라인데, 물론 뭐 9.11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미 본토에서 공격을 받은 사례였기 때문에 미국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었고 뭐 그랬던 건데, 뭐 그거는 본격적인 전쟁이라보다는 뭐 테러였으니까 그만큼 이제 실제적인 어떤 본토에서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 일어날 일은 사실 없는 국가죠, 미국은. 왜냐하면 일단 두 대양이 대서양과 태평양이 큰 벽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력 차이가 심하고 미국의 영향력에 강하게 놓여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인들이 전쟁을 실감하는 경우는 이제 파병을 다녀온 군인과 그 가족 제외하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전이 아니고서야 미국 본토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전을 상상해 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내전이 아니면 전쟁 상황을 경험하기 어려운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또 남북 전쟁이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내전이 실제로 있었던 나라기 때문에 그 내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 있죠.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을 수 있죠. 그걸 내전을 통해서 뭔가 주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뭐 피해를 많이 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캡틴 아메리카 11호도 사실 그걸로 나오죠. 그거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요. 확실히 이 미 남부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 남부만의 정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백인만 인정을 받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네, 어떤 거칠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역사에서 남북 전쟁이란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독재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IMF를 겪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내전이야말로 미국인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전이라는 것이 이제 균열이 사실 없는 사회는 없죠. 균열이 있지만 그게 질서가 덮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균열을 덮고 있던 질서가 무너졌을 때 터져나오는 어떤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관심이 없는 주도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막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반드시 영향을 받을 텐데 어떤 편에 서서 뭐라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전쟁에서 빠질게라고 말하는 그런 주들이 있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의 미국이라는 가치보다는 어떤 주를 먼저 우선하는 그런 어떤 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주 하나만으로 일단 엄청 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거기는 주 하나만으로도 이제 뭐 웬만한 나라 크기는 되니까 그죠? 뭐 텍사스가 한반도보다 크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큰 주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인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식범위라는 것이 상당히 좀 한계가 있죠. 뭐 그러니까 뭐 여러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그 왔다 갔다 한 도시 전부를 다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항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일하는 주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막 그 도시 전부를 알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의 인식의 범위라는 게 한번 한계가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또 느끼는 점이 뭐냐면, 미국이라는 어떤 그 큰 나라가 하나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또 꾸준히 그 1차 대전부터 참전을 해오고 있는데, 뭐 1차 대전도 참전했고 결국 마지막쯤에 했지만, 그다음 2차 대전도 참전했고,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로는 냉전 시기에 자유주의 진영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냉전이 끝나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베트남전도 있죠. 그러니까 뭐 냉전의 일부죠. 뭐 그러니까 꾸준히 전쟁을 벌여왔던 것도 어떤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미국 자체의 어떤 결속을 위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적이 있음으로써 하나의 미국이라는 인식도 성장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 주의 위주로 살다 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문제도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종의 문제를 놓고 그 11호,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래서 뭔가 인종차별 의식이라는 게 미국에는 많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종차별 의식이라는 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덮여져 있을 뿐, 눌려져 있을 뿐,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아까 그 말했던 진짜 미국인이 누구냐라고 만난 그 씬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저 그 씬을 보면서 너무 뭔가 극전개의 흐름을 갑자기 멈추고 일부러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약간 인위적인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그 거기 안에 뭐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11월 배경을 보니까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메시지는 이쪽으로 가지 않았고, 약간 폭력 중독이나 뭐 어떤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 보면 이 주인공들이 행태를 보면 이제 이 영화의 메시지를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면 기자로 전 종군 기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 주인공들이 뭔가 군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통제되지 않는 폭력을 계속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전 상태에 있으니까 어떤 법칙과 규칙도 없어진 무법의 상태가 된 거죠. 예전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처럼 어떤 교전 수칙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보이면 쏴버리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쏴버리고 되는, 죽여도 되는, 근데 그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폭력에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그리고 폭력을 찍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폭력을 보고 그걸 찍고 그걸 어떤 유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기자라는 직업이 주는 어떤 면죄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폭력을 보면 도망갈 것이고 그것을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얘는 자기들은 그 직업이라는 어떤 면죄부가 있으니까 폭력을 좀 더 계속 익숙해지고 노출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더 폭력적인 사진, 좀 더 폭력적인 순간을 계속 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리나 제시나 조엘이나 사실 모두 폭력에 관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걸 좀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리 같은 경우는 종군 기자로서
이미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폭력에 무감각해져 있고 일상화가 돼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그 자체로도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결국엔 스스로 못 버티다 보니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조엘도 마찬가지로 폭력이 만성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 이 직에 입문한 제시를 위험하다고 말리지도 않고 이런 점은 좀 조심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계속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시키잖아요, 조엘이. 이 사람은 보면 이제 폭력에 상당히 중독이 과하게 된 상태인 거고, 제시는 처음에는 좀 적응을 못하고 막 토를 하고 막 징그러운 거 보고 토하고 막 이러다가 점점 폭력에 노출되면서 그 폭력이 주는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서 막 좀 더 과감하게 촬영하고 뭐 좀 더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더 강렬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몰입하고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폭력에 노출되고 폭력을 계속 찍고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 전쟁에 따라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지에 대한 전쟁을 폭로해서 전쟁의 위험성을 알고 전쟁에 최대한 어떤 시키고자 했던 애초의 어떤 그 의미를 스스로 까먹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찍는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시선을 두고 있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찍는다라는 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쏘는 것도 슛이라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총을 쏜다와 선을 찍는다가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된다는 거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 뭐 굳이 좀 풀어 설명을 해보자면 일정 거리를 두고 시선을 향하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보면 사진과 총을 쏘는 것의 유사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을 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의 의지가 담긴다는 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어, 무엇이 쏠 것인가를 시선 안에서 무엇을 쏠 것인지 정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끝나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가 담긴다는 점이라는 거죠. 어떤 사진을 여러 번 찍어보신 경험이 다들 있을 테니까 뭔가 그 사람이 사진을 계속 한번 찍기 시작하면 그 찍는 모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찾고 그거를 이제 찍어서 내 마음에 들도록 기록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사진 그 자체를 어떤 잘 표현하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뭔가 그 사진의 대상이 된 어떤 그 사물 어떤 배경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뽑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아마 좀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의 시선을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시선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도록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나는, 그것도 역시 어떤 보면 권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SNS 팔로우 많이 늘리고 싶어하는 것도 어떤 그런 권력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총을 어떻게 보면 쏜다는 것도 보면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총이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총알이 멈추는 지점까지의 그 공간을 총을 쏘는 사람이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총을 쏘는 것 역시나 그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장악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인 거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역시나 자신의 시선을 남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라서 상당히 두 행위가 상당히 닮았다,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총과 다른 점은 사진 찍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하진 않죠.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사진에 찍힌다고 해서 총에 맞는 것처럼 신체 훼손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실상 총에 비해서는 제한이 좀 덜한데, 근데 총기만큼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뭐 총기는 그 위험성이 그 총기의 위협을 받는 사람과 총이 쐈을 때 맞고 그 뭐 그런 원인과 결과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제한도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 총을 쏜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이제 쏘는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인과관계가 명확한데,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성이, 사진 찍는 것 자체가 폭력성이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좀 책임을 좀 덜 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어떤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찍을 때가 아마 그런 어떤 않는 것, 시각 허락, 그러니까 피사차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 찍는 행위 자체가 어떤 분들 보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뭐 약한 강도겠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거죠.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원래 폭력이 휘두를 때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오는데, 근데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진을 찍는 행위로서 그 사건이나 혹은 뭐 배경이나 어떤 특정 인물을 시선으로서 가둬서 저장을 하는 거고, 그 사진에 담긴 이미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판단이 힘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총에 비해서는 인과관계가 훨씬 복잡해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또 같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잘 안 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결국엔 사진 찍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폭력인데, 폭력 휘두르는데 책임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뭔가 책임 없는 쾌락에 젖어드는 것처럼 그 제시가 아마 그렇게 좀 사진 찍는 행위에 좀 매몰되어 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시가 이제 그 폭력을 찍는데 미쳐가지고 막 오버를 하잖아요. 조금씩 과감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나는 어차피 사진 찍는 사람이니까 총을 안 맞겠지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총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도 엄폐하지 않고 나서서 막 과감하게 사진을 찍어대다가 결국엔 총을 맞을 뻔하는데, 그걸 알아채고 리가 제시를 구해주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리는 그동안 이제 수많은 전쟁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진 찍는 행위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만큼 이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건데, 결국엔 총알을 맞음으로써 자기의 죗값을 치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시는 아직 그래도 경력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많이 쌓진 않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시가 리가 자신 대신에 총을 맞아준 걸 알면서도 다시 또 사진을 찍으러 막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데 미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제시도 결국에는 리가 사실 총알을 대신 맞아준 것에,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폭력에 중독된 상태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고요. 자, 그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저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국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좀 대두되고 있죠. 뭐 미국 역시도 이제 지지자 간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 올리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두가 되고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뭐 말할 거 없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의회 표결에 결정된 것에 불만을 갖고 그걸 제도 안에서 풀 생각은 안 하고, 대화 타협으로 설득할 생각 안 하고 대화는 거부해놓고 그거를 계엄으로 뒤집고 부정선거론을 씌워서 의회를 해산하고 뭐 그러려고 했던, 지금 이제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이 전 지구상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게 요즘의 어떤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시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따라온다라는 게 어떤 민주주의를 짧게 설명하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어떤 법과 제도에 불복하기 시작하면 그 법과 제도라는 게 사실 이제 무형인데 이 무형이지만 강한 소구력을 갖는 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겠죠. 뭐 아까 트럼프 지지자의 국회 난입, 뭐 윤석열의 계엄 선포, 뭐 체포 불응, 뭐 많죠.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오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 제도 안에서 나온 결정을 불복하고 제도 바깥에서 이 제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어떤 불복이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법과 제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정해놓고 권한의 사용의 제한을 정해놓는데 그걸 넘어서는 권력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본인들은 다른 시민들과 다르게 법의 적용을 하고 싶고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싶고 이런 어떤 제도 바깥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독재의 의도가 있는 혹은 독재자인 사람을 있고 그를 추정해서 그 안에서 또 뭔가 자신이 이들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추종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민주주의죠. 제도 안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결정 보고 그것에 승복하고 불복하고 싶어도 그것도 제도화된 불복 안에서 불복하고 항의해야 되는 건데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이걸 이제 계속 불복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라는 어떤 왕과 귀족이라는 한 명의 절대자와 그 나머지 그 절대자를 따르는 소수의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넣고 어 몰아넣던 게 이제 왕정이고 귀족정이고 뭐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깨트리고 모든 시민에게 권력을 나눠준다는 게 공화정의 시작이고 민주주의의 시작인데 그걸 다시 역으로 돌려서 역사를 뒤로 돌려서 분산되었던 권력을 다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모든 시민에게 나눠줬는데 그걸 다시 한 사람에게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몰아줬을 때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가거나 아니면 그 집단에 속해서 이익을 빨아먹는 나머지 사람들을 착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인 거죠. 지금 이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세계로 돌아가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귀족이 되면 나는 잘 살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말들은 필요 없는 거지 라는 못된 마음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체계가 생겨난 건 왕과 귀족이 다스리던 수천 년간의 체제가 체제 속에서 확인한 불합리한 점들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민주주의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되게 이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위적으로는 봤을 때는 상당히 자연스럽지만 모든 사람이 권력을 나눠 갖고 그것은 뭐든지 법과 제도 절차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게 의식 속으로는 당위의 측면에서는 자연스럽지만 현실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죠. 현실에서는 이런 민주주의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긴 합니다. 현실을 아무런 작용 없이 두면 사실 권력은 항상 강한 자에게 몰리게 되고 그러면 강한 자가 유리한 상황은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강한 자와 약자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다시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걸 그만 두어서는 안 되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특정인이 아무런 자격 없이 권력을 많이 지는 거를 민주주의 제도로 그걸 방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에 항상 등락이 있죠. 모든 것들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게 뭐 길게 봤을 때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전쟁이 생겼다가 평화시기 왔다가 다시 전쟁이 생겼다가 이런 것처럼 어 다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쟁은 최소화하고, 분쟁 아니면 그 사회의 내부의 분쟁은 최소화하고 평화의 시기를 늘리는 것이 그 사회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의 역할이 군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야 하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런 어떤 민주주의적인 위기에 동착해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죠. 좋으나 싫으나 한국은 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고, 미국과 함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만약에 혼란이 온다면 그 혼란은 점점 증폭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전 세계적인 혼란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미국 사회의 혼란은 미국 안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건강하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국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민주주의에 귀감이 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행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귀감이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또 자부심스러운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도 끝나지 않고 있고, 뭐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고, 뭐 계속 이제 눈을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행동할 게 있으면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 영화가 고발하고 있는 건 지금 어떤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항상 갖고 나가야 되고 다져 나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